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4강 헬레니즘 시대와 제국의 분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났을 때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통치에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당연히 유대 문화도 헬라권의 영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화와 헬라어를 보급함으로써 그 일대를 통일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런데 이제 헬라 제국에 와서는 분위기가 다 바뀌었죠. 모든 것이 통합되고 획일화되는,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 시대의 변천사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어느 지점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사상, 이 사상이 그리스인을 의미하는 헬렌이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 문화, 그리스 정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알렉산더는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존중하고 리스펙트했던 그리스 사상, 그 정신과 그 다음에 너무나 엄청나게 발달해 있던 페르시아의 문화를 합쳐서 헬레니즘 사상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독서광이었다고 해요. 책을 엄청 많이 읽었고 또 그 책을 많이 정복 전쟁 중에도 항상 책을 끼고 다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스승의 영향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신을 이 모든 곳에 심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약 70개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가는 곳마다 그 도시를 지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곳에 헬라 사상을 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의 꿈, 페르시아 이 지도를 보면요, 저 위에 마게도니아가 보이죠. 알렉산더는 저 마게도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에서 점점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인더스 강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인도 접경까지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동쪽으로 향하지 않고 서쪽으로 향했으면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게도니아를 넘어서 소아시아를 넘으면 로마가 있죠. 로마, 이탈리아 로마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아직 로마가 강대국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점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이 알렉산더의 눈에는 이 서쪽보다는 이 동쪽이 더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뜻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8년 동안의 긴 전쟁을 계속 전쟁을 했어요. 정복전쟁 해서 동진을 해서 각 나라를 다 삼키고 점령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인더스 강 어기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냈고 군사들이 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지도에서 보듯이 그들의 땅은 이미 광대한 정말 넓은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좀 들고 일어나죠. 이제 너무 힘들다. 이제 고향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회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지쳐있는 이 병사들을 데리고 더 전쟁을 하기에 어렵다고 판단이 된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군대를 이끌고 회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야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8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죽음. 이 다니엘의 꿈에는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꿈을 보면요, 다니엘의 꿈에 한 현저한 뿔이 등장하다가 없어지는데
이게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 나와서 한 순념소가 나왔는데 아마 이게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꿈이거든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동진에서 온 세계를 두루 다니다가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근데 그 염소의 특징은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게 바로 알렉산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를 통하여서 헬라 제국이 시작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동진하고 이렇게 역사가 이 뿔 달린 순념소가 아주 그냥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정복하는 그것을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알렉산더의 역사는 짧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의 정복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시간은 짧았지만 알렉산더가 이루어 놓은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운명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이렇게 책장을 넘겨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미 이 알렉산더의 운명을 알려주셨던 것이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패기 넘치는 젊은 대왕 알렉산더도 이 전쟁에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 전쟁에 지쳐 있었지만 자기 자신도 지쳤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다시 먼 곳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여정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33세 BC 323년입니다. 왜 죽었느냐라는 기록은 정확하게 없지만 역사학자들은 뭐 원숭이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렸다, 뭐 폐렴에 걸렸다. 아무튼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세계 정복을 꿈꾸는 이 젊은 대왕이 33살에 요절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싱겁게 죽어버렸다.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가 죽고요. 이 헬라 제국은 4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미리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죽음을 아주 크게 포장하고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젊은 대왕은 그냥 쉽게 싱겁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분할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직 뒤를 이어갈 만한 후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스토리가 있겠지만 그냥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후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젊었고 전쟁터에만 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단시간에 넓은 땅을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을 지도자를 또 양성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또 이끌어갈 만한 자식도 없었고 있었지만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어갈 만하지 못했고 나중에 암살당하고 막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큰 제국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꼴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조차도 다니엘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있지만 그에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고 그 나라가 뽑혀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꼴이 된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은요, 이제 분열이 되게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제국의 분열입니다. 헬라 제국은요, 갑자기 혼란에 빠졌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뭔가 정치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땅이 너무 넓었어요. 너무 넓어서
누구 한 명이 이것을 통치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게 해서 맡길 수가 있는 그런 땅덩어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이제 막 시름시름 앓면서 거의 죽어갈 때쯤에 이런 이야기가 진짜인지는 아니지만 이 넓은 제국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물려줘야 됩니까? 뭐 알렉산더의 그 후사가 누가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봤을 때 알렉산더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크라티스토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장 강한 자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냥 알렉산더가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제국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거기에는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강한 자에게. 자, 난리가 났죠. 서로 자기가 가장 강한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의 죽음을 지켜보던 장군들도요, 전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아도코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디아도코이가 후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계승자들. 후계자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역사가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약 20여 년 동안 서로 이 나라를 쪼개먹기 위해서 이 계승자들이 이 전쟁을 벌이는 이 디아도코이 시대를 바로 이 부하 장군들이 벌이는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후계자들의 전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제국은 분열됐는데 알렉산더 제국이 4개의 왕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제국 통합파가 있어요. 제국을 다 통합해서 왕 하나를 뽑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제국 분열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나누어서 우리 장군들 많으니까 서로 이렇게 논아서 나라를 통치하자. 이렇게 제국 분열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의 안티오쿠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거기에서 제일 고참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이 있었고 알렉산더 다음으로 또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제국을 통합해서 자기가 알렉산더를 이어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4명의 장군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이거 가장 강한 자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안티고누스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안티고누스는 연합군에 의해서 4명의 장군이 연합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킨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헬라 제국은 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쪼개지고 논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도에 보면은 색깔로 나눠 놨죠. 먼저는 카산드로스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카산드로스 장군이 이제 카산드로스 왕조가 된 거죠. 왕이 된 거죠. 마게도니아의 본토 왕국의 서쪽,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쪽, 그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본토니까요. 그래도 조금 좀 명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리시마쿠스 왕조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왕국의 북쪽을 논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셀레쿠스 왕조, 이 시리아, 이제 저 바벨론 있는 쪽을 시리아라고 부르는데 그 동쪽, 그 유대 민족, 그 시리아와 그 동쪽 부분을 가지게 됐는데 이때는 유대 민족이 여기에 셀레쿠스 왕조의 초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셀레쿠스 왕조에 포함되어 있죠. 땅덩어리가 넓죠. 네 번째는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근데 가운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역은 셀레쿠스에게 넘어간 겁니다. 초반에는. 이 프톨레미는 알렉산더 수하의 유력한 장수였던 이 셀레쿠스, 셀레쿠스는요, 이렇게 셀레쿠스와 프톨레미가 중요한 이 왕조인데, 나중에도 기억을 해야 되는 왕조인데,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가 원래 더 힘이 셌습니다. 그리고 셀레쿠스는 조금 프톨레미보다는 좀 약한 그런 왕조였습니다. 근데 셀레쿠스가 이 바벨론 시리아 지역에 총독이 되니까 이 알렉산더의 후계자가 될 그 안티오쿠스가 이 셀레쿠스를 먼저 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자 셀레쿠스가 이 프톨레미에게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곳에 밑에 프톨레미 밑에 진에다가 같이 연합해서 안티고누스를 이기고 나중에 셀레쿠스가 저 위 지역을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이 헬라 제국 중에 영토로 땅으로는 가장 넓은 땅을 가진 것이 바로 셀레쿠스고 프톨레미는 가장 중요한 지역을 가진 왕조가 프톨레미입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는요 굉장히 부자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있는 거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프톨레미가 가장 힘이 있어서 바로 이 지역을 자기가 가지게 된 거예요. 이 요충지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게 되니까 이 프톨레미는 알렉산드리아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시신을 옮기고 자기가 그 지역을 딱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모든 이 중심에 힘이 있는 곳은 이 프톨레미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프톨레미가 하나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나라가 4개로 쪼개졌는데 또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만큼 중요한 곳이 저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민족이 있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것을 계속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셀레쿠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을 놓고 계속 셀레쿠스와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땅을 뺏어오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식일에 제사를 이 프톨레미 사람들이 마치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온 것처럼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간단하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대 지역이 셀레쿠스에 포함되어 있다가 프톨레미가 뺏어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셀레쿠스와 프톨레미는요, 이 유대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것을 150년 동안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쿠스 왕조가 이 접경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접경을 놓고 싸우게 되는 150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또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 셀레쿠스 왕조.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프톨레미 왕조가요, 셀레쿠스 왕조를 한동안 누르고 지내게 되고 그러나 저 지역을 위해서 150년 동안 끊임없이 분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역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4개의 왕조가 다시 3개의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BC 301년에서 BC 275년으로 시간이 성큼성큼 건너뛰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요 40년 동안 이 땅덩어리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왕족이 죽임을 당하고 죽고 자리가 바뀌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잘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카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그 지역에는 안티코누스 그 왕조 그 일가가 다시 그 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코누스 왕조가 나오게 되고요. 셀레쿠스는 리시마쿠스를 죽이고 이 셀레쿠스 왕조도 좀 더 땅덩어리를 더 넓히게 됩니다. 셀레쿠스 왕조가 이집트 남부 시리아까지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잘못됐는데요. 자, 셀레쿠스 왕조는 시리아를 갖게 되고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와 남부 시리아입니다. 이게 PPT가 좀 바뀌었는데 셀레쿠스 왕조가 시리아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와 남부 시리아를 갖게 됩니다. 어쨌건 이렇게 헬라 제국이 분열 통치되면서 이게 유명한 두 왕조가 이제 두드러지게 됩니다. 셀레쿠스와 프톨레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제국은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자,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 이 두 왕조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역사를 통해서 도대체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지러운 역사와 유대민족, 페르시아에서 이제 헬라 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 헬라가 4개로 갈라져서 하나는 프톨레미에게, 하나는 셀레쿠스에게, 또 이들은 자기들이 이 유대민족 땅덩어리를 먹겠다고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이 땅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냐면 로마에게 지배를 받죠.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그 부끄러운 식민지 이력입니다. 계속 이 민족 저 민족에게 먹히고 막 그냥 속국도 아니죠. 그냥 그 안에 속해 있는 조그마한 유대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변화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유대인들이 보이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두 개의 분명한 집단이 이 땅덩어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역사 속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프톨레미 왕조가 셀레쿠스 왕조에게 이 유대 땅을 뺏어왔잖아요. 안식일에 들어가서. 근데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의 치열한 다툼의 중심에 유대 민족이 있었다. 그리고 이 이집트를 지배하던 프톨레미 왕조와 저 시대 바벨론 쪽을 시리아를 지배하던 셀레쿠스 왕조가 계속 이 싸움을 하고 나중에 이제 셀레쿠스 왕조가 포악한 정치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고 민족적인 저항 운동을 벌이는 게 이제 역사의 흐름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셀레쿠스, 그 다음에 저항, 로마 이렇게 가는 거죠. 프톨레미, 셀레쿠스, 저항, 로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역사의 흐름이죠. 왜냐하면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뽑아서 흐름으로 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만 한번 따라가야 우리가 이 중간 400년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략 요충지를 놓고 셀레쿠스와 프톨레미가 계속 싸웠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걸 놓고 서로 차지하려고 밀고 당기고 하니까 찢어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유대민족이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프톨레미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집트를 근거하는 왕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집트 분위기가 나는 게 바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를 기억하려면 좀 약간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나중에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문화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헬레니즘의 성지로 만들고 알렉산드리아를 문화 중심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상과 문화와 역사와 예술을 연구하는 기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프톨레미 왕조 1세 소테르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집트 그 프톨레미 왕조는 딱 이집트 왕 이것을 연상을 시킵니다. 파라오를 연상을 시키는 그런 느낌인데요. 프톨레미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박물관과 도서관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점령을 한 왕이 프톨레미 1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알렉산더 이후로 네 왕조로 나눠질 때 초반에는요. 셀레쿠스가 이 땅을 예루살렘 지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톨레미 1세가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점령을 해서 그 유대 지역의 땅덩어리를 뺏어온 게 바로 이 프톨레미 1세라는 것입니다. 결국 프톨레미 지배를 받게 된 예루살렘은 이제 이집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땅덩어리를 집어삼키면서 프톨레미 1세가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이집트로 데리고 갑니다. 이후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의 인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시대 속에서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많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하실 예수님 시대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의 인구가 거의 100만에 가까웠다라고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프톨레미 왕조 때에 유대인들을 끌고 가고 또 유대인들이 문화에 흡수되어서 그 지역으로 가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프톨레미 2세 역사가 막 흘러갑니다.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프톨레미 2세입니다. 필라델포스가 한 중요한 일은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에 많은 책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왕이 바로 프톨레미 2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등대와 대도서관을 건립하고 또 하나 내가 세상의 많은 책들과 이런 것들을 다 소장하고 수집하고 싶은데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경전을 내가 가지고 싶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이 도서관에 소장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일을 진행한 것이 70인역 번역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입니다. 이때 필라델포스가 왕이 되어서요, 이 엄청난 큰 도서관, 왕실 도서관에 이 도서관 담당자였던 데메트리우스가 유대인들의 율법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좀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도서관이 더 빛이 날 것 같다라고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것을 수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의 경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걸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유대인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조건을 거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던 수많은 포로를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이때 약 유대인 10만 명을 돌려주는 대가라고 했습니다. 약 10만 명, 엄청난 숫자죠. 10만 명을 돌려줄 테니까, 포로에서 풀어줄 테니까 너희가 각 지파에서 12지파라고 하는데 그 12지파에서 6명씩 보내서 약 72명이 와서 이 구약의 그 경전, 구약의 율법을 신약어로 좀 헬라어로 번역을 해다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포로로 풀려나고 또 각 지파에서 6명이 각출되어서 알렉산드리아에 모이게 되고 그곳에 모여서 구약의 경전을 다 모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0인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톨레미 2세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던 시절에도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다 잊어먹었어요. 이미 왜 바벨론에 또 페르시아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 히브리어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율법을 하려면 그 율법을 통역을 해주고 읽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나중에 서기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은 더 흘렀어요. 당연히 히브리어는 몰랐을 것이고 회당에서도 잘 모르는 히브리어를 낭독하면 그냥 그것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수준입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의 뜻이 아니었지만 이 70인역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율법을 이제 스스로 읽을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70인역은요, 이 그리스 시대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에 잊혀져가는 어떤 히브리적 신앙, 하나님 중심 사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없이도 회당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엮어갔던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70인역 번역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러 모든 곳을 다닐 때에도 헬라어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거고 가능한 것이고 헬라 문화가 이미 모든 도시에 다 똑같이 획일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번역된 헬라어도요, 고급 헬라어,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어려운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그냥 대중적인 헬라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복음의 확장에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말하지만 이 와중에도 프톨레미와 셀레쿠스는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죠. 자, 유대인들이 어디 있었는지만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프톨레미 3세 유에르게데스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붙이는 이름들은요, 그냥 그 왕의 특징으로 당시에 이렇게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톨레미와 셀레쿠스의 지속되는 전쟁을 우리는 150년 전쟁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BC 241년 그 프톨레미 3세 때에 화친 조약이 맺어지는데, 이 프톨레미가 셀레쿠스를 또 강하게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좀 싸우지 말자,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영토가 더 넓어졌어요. 막 안디옥, 항구, 시리아까지 조금 더 땅덩어리,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땅덩어리를 더 먹게 된 거죠. 그리고 프톨레미 3세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프톨레미 3세인데, 이 또한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공주의 본족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가서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어느 시대를 예언한 것은 맞는데, 근데 이미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쿠스 왕조를 이미 다 다니엘이 묘사하고 예언해 놓은 글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역사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프톨레미 3세는요, 이때 많은 학문이 발달을 하고 우리가 좀 들어봤을 법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천문학자인 에라스토테레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중력과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력, 지렛대, 뭐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 나오잖아요. 바로 이때가 이 프톨레미 3세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프톨레미 4세 필로파토르입니다. 이 프톨레미 4세 때는 좀 낭봉꾼이었어요. 정치를 잘 못하는 그런 왕이었고, 신하들에게 쉽게 흔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이집트가 지배하던 시리아 대부분이 영토를 상실합니다. 자, 왕이 똑똑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왜 계속 150년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왕이 똑똑하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덩어리를 더 얻어오는데, 이렇게 남봉꾼이고 신하에게 흔들리고 정치를 잘못하면 땅덩어리를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 프톨레미 4세 때에 땅덩어리를 도리어 다 빼앗기게 되고, 또 국내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때가 되니까 또 셀레쿠스 왕조에서는 또 가만히 안 놔두죠. 막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 전쟁에 대한 결과가 또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자, 프톨레미 왕조가 막 흔들거리니까 셀레쿠스 왕조가 와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런데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프톨레미가 승리는 했어요. 간신히 버텨는 냈지만 이제부터는 이 지역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 가장 중요한 거는 프톨레미 왕조, 셀레쿠스 왕조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그 유대 지역이 있죠. 여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듯이 밀당을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좀 안전되면 프톨레미 왕조, 근데 셀레쿠스가 또 밀고 내려오면 이 지역은 계속 흔들거리는 게 바로 유대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이 프톨레미 4세가 얼마나 남봉꾼이었고 정신이 없었냐면, 셀레쿠스 왕조와 이게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래도 다행히 승리를 했네요. 그리고 내려오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려오던 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들러서, 야, 내가 왕이니까 기분도 좋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프톨레미 4세가 거기에선 어떻게 못하고 자기 이제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시대. 그러면서 왕은 프톨레미 5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프톨레미 4세가 이렇게 남봉꾼이었다 보니까 잘 죽을 리가 없죠. 갑자기 죽게 되고, 그 아들 프톨레미 5세가 마치 5세인데 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정권에 휘둘리게 되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흔들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셀레쿠스가 또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유대 지역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5세 때에 셀레쿠스 왕조에게 유대 지역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해져 있던 이제 막 이집트가 프톨레미 4세 때부터 흔들거리다가 프톨레미 5세 때 거의 그냥 망할 직전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셀레쿠스가 가만히 있지 않죠. 밀고 내려와서 유대 지역만 장악할 뿐 아니라 이집트까지 밀고 내려가자라고 하고 막 밀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때 복병이 하나 나타나는데 역사적으로 나중에 로마 때 한 번 더 훑어보겠지만 이때 지중해를 중심으로 2차 포에니 전쟁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승리한 로마가 지중해의 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저 멀리에 있던 조그만 로마가 갑자기 힘이 점점 세져서 이 지중해를 장악하는 엄청난 세력을 가진 큰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로마가 힘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그 로마가 여기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셀레쿠스에게 도전을 하죠. 이집트를 공격하지 마라. 이집트를 내버려둬라. 오케이. 유대 지역까지는 뭐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집트 본토까지는 공격하면 안 돼라고 로마가 가운데 딱 끼어들게 됩니다. 사실은 로마와 이집트는 좀 관계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집트에서 많은 식량들을 이렇게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셀레쿠스가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지만 유대 이 지역은 셀레쿠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BC 198년입니다. 프톨레미 5세 때에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죠. 프톨레미 하면 아까 어떤 그 이집트 스타일의 그것을 한번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데 셀레쿠스 왕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레쿠스 그러면은요 이 왕조의 이름은 막 안티오쿠스, 셀레쿠스 막 이렇게 되는데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냥 셀레쿠스 왕조에 속한 이름이다라는 거죠. 특별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왕조들의 이름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 같은 집안입니다. 먼저 안티오쿠스 3세부터 가겠습니다. 그 시대를 이어받아서 아까 198년에 이제 유대 지역을 탈환을 했어요. 이제 우리 걸로 먹게 되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BC 198년에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셀레쿠스 왕조는요 마치 꼭 로마 사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그 프톨레미는 완전히 파라오 이집트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 안티오쿠스는 그 동전에 주조된 것을 보니까 머리가 곱슬고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대 로마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BC 198년에 요르단 파니움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 프톨레미를 물리치고 유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안티오쿠스 3세를 굉장히 환영해요. 왜냐하면 프톨레미 아까 4세가 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들어오려고 하고 막 남봉을 쳤기 때문에 셀레쿠스가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하고 안티오쿠스 3세도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유대 민족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의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셀레쿠스 왕조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왕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요, 이제 자신의 딸과 또 프톨레미의 그 5세, 프톨레미 5세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정략 결혼을 시키고 나라의 힘을 좀 이렇게 굳건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의 딸이 또 이 남편을 설득해서 이집트와 로마가 이게 딱 동맹을 맺게 만들어요. 그래서 프톨레미를 못 건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딸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복잡한 역사가 막 있습니다. 자신의 딸 때문에 이제 프톨레미를 어떻게 건들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게 바로 셀레쿠스 왕조였습니다. 자, 이때 서쪽에서 떠오르는 나라 로마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시대가 막 흐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로마가 힘이 너무 세져요. 이 로마가 점점 힘이 세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로마의 두려움을 느끼던 이 소규모 나라들이 아이톨리아 동맹을 맺습니다. 아이톨리아 동맹을 맺어서 로마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로마와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때 그래도 이 동맹군에 장군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군을 하나 뽑는 게 안티오쿠스 3세가 그 로마와 전쟁하는 장군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는 이때 해군 사령관에는
하니발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망명한 로마 장군 출신을 하니발 해군의 사령관으로, 자기는 육군 사령관으로 해서 로마와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마그네시아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전투에서 안티오쿠 3세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로마에게 물어야 되는 상황에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다 빼앗기고 소아시아도 뺏기고 또 자기 아들 안티오쿠스 4세는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속국들이 일어나서 반기를 들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파산. 왜? 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로마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안티오쿠스 3세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재정을 긁어 모아야 전쟁 배상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신전들에게 약탈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들의 이 군사를 시켜서 야, 모든 신전에 금은보화들 많잖아. 다 긁어와라. 나 전쟁 배상금 내야 돼. 하고 이렇게 시키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각 신전들, 그때 뭐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 신들의 신전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 신전들의 모든 금은보화를 강탈하게 시키다가 결국에 BC 187년에 암살당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셀레쿠스 왕조는 이렇게 흘러가서 셀레쿠스 4세 필로파테르가 그 다음 왕이 되게 됩니다. 여전히 셀레쿠스 4세도요 전쟁 배상금을 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시리아 본토, 그 바벨론 본토에 있는 많은 성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또 성전에서 그 보화를 강탈하게 여전히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헬로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금 징수원을 파견을 시킵니다. 근데 이 자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막 약탈해가고 보화를 가져가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큰 스트라이크를 하게 됩니다. 민중의 소요가 일어나게 되고 헬로도로스가 이걸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이거 너무 무리하게 약탈을 하고 너무 무리하게 뺏어가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본인이 이 예루살렘 성전 보물을 빼앗는 것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나중에요, 이 셀레쿠스 4세는 이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이 세금 징수원, 예루살렘 세금 징수원에게 의해서 암살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 과정에 권력과 재물 이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튼 셀레쿠스 왕조가 유대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 막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니게 돼요. 근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의 이름은요, 에피파네스입니다. 성경을 좀 공부해 봤거나 성경 공부를 좀 해본 분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기억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가장 악한 왕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 때에 로마에게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아들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근데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셀레쿠스 4세가 암살당하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닐 때 로마에서 돌아와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얼굴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좀 이 관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계략과 속임수에 뛰어난 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강자에 대해서는 아첨하고 비굴하지만 약자에게는 잔인하고 비열했다라고 역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때에 거센 반발, 아마도 이제 계략과 속임수로 이 앞에 자기의 형제였던 이 셀레쿠스 4세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관료들과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과 주변 나라들에게 협상하고 뇌물을 주고 선물 공세를 해서 그들에게는 마음을 얻고 또 국내에서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무력으로 잔인하게 진압을 하는 그런 정치를 벌여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셀레쿠스 왕조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올림푸스의 신, 제우스의 현현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자기가 스스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요, 유대와 예루살렘의 결정적인 어떤 변혁의 시기가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전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후입니다. BC 167년에 셀레쿠스의 세금징수관 아폴로니우스에 의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유린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 이 에피파네스가 세금징수관 아폴로니우스를 이게 예루살렘에 보내고 모든 물건들을 다 이게 노략해 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그리스처럼 폴리스화 됩니다. 막 경기장도 있고 막 그냥 일반적인 경건한 도시가 아니라 세속화된 도시로 바뀌게 되어지고 또 제사장 마넬라우스가 이제 뇌물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가증한 음식이라고 여겨졌던 돼지고기가 제물로 바쳐지게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인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게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충실했던 유대인들이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무장봉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이 무장봉기를 하고 일어나게 돼서 유대 민족들에게 또 다른 시대가 오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래도 무난한 삶을 이어왔던 유대인들이 이제 또 한 번의 격변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격변의 시대를 지나는 유대민족 다음 강의입니다. 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강들이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땅을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 그다지 나라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유대인들에게 그다지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BC 175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후에는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인 삶의 파도를 느끼게 되는 때가 바로 에피파네스 BC 175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격변의 시대를 지나는 유대민족이라는 제목으로 5강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그 삶의 엄청난 파도를 지나가고 그 유대민족들이 살아남고 어떻게 그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흐름을 타고 예수님 시대까지 가는지 한번 같이 다음 강의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또 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